먼저 홍서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네. 이제 연준의 그 잭슨홀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균 2% 정도, 2% 이상의 물가 상승은 용인을 하겠다.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 확대나 고용 안정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뭐 재정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 뭐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받아주고 돈을 막 찍어내고 이런 식의 뭐 재정 지출로 고용 안정화를 꾀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용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어느 나라든 뭐 고용 확대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그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한 업종을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이 일반적인 레저, 뭐 여가 선용, 그다음에 접객, 호텔이나 이런 거, 음식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업종을 보면 산업을 보면 전체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한 16달러 정도로 해서 뭐 다른 산업에 비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가장 시간당 임금이 낮은 그런 업종들이죠. 근데 이 업종들에서 다시 사람들이 뭐 몰려들어서 다시 여행을 다니고 음식점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개선되겠습니다만 거긴 분명히 한계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실업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건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근데 뭐 이분들을 갑자기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프로그램 코딩 전문가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시간을 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근데 미국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작년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한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쓰지 말자,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쓰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뭐 이거 나는 인프라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인프라 투자를 걸고 나왔어요. 두바이 가봐라. 지금 우리 미국의 공항은 얼마나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노후화됐느냐. 부끄럽지 않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제가 볼 때 내년 초부터 이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돈을 쓰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를 방치를 하면 어차피 실업자들한테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정부의 돈, 100달러씩의 지방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돈을 쓰는 거 차라리 이거를 이제 뭐 사업을 하나를 그게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뭐 한 10년 할 걸 5년 만에 앞당겨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내년에는 새로운 뭐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건설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용 촉진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국채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일부 보증을 해주고 민간의 돈을 유치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채권 발행이 상당히 많아져야 될 겁니다. 이 돈을 단기간에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중앙은행 미 연준이 사줄 수도 있죠. 사주면서 그 돈을 또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준으로서는 이건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의 틀은 고용이다라고 하는 것과 부합하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대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신흥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한다,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무엇이 먼저냐, 즉 결과의 문제이지 원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와 약세 강세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두 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가의 통화에 대한 달러와 약세냐 아니면 신흥국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냐. 최근에 이야기하는 달러 약세는 주요 선진 통화에 대한 달러와의 약세예요.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가 대표적이죠. 여기 뭐 영국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해가지고 한 6개 통화를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달러 약세는 이 통화에 대한 약세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고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근데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흥국 통화가 약세고 달러가 약간의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선진국들끼리의 환율 움직임하고 신흥국의 환율 움직임하고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인 자체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려 그러면 그냥 돈이 움직임으로는 불가능해요.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신흥국 통화는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뭐 금리가 높다 이런 걸로는 강세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선진국들끼리 환율을 설명할 때는 어느 나라가 금리가 높으냐, 야, 저 나라 금리 높으니까 저 나라로 돈이 들어가서 저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겠지, 이런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신흥국의 경우에는 저기 A라는 나라가 금리가 한 10% 시간에 저 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가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낮든 높든 저 나라로 돈이 들어가고, 저 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가 낮든 높든 그 나라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신흥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런 기사들을 좀 봅니다. 좀 보는데 달러 약세에서 앞으로 신흥국이 투자 유망하다 이런 기사를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완전히 물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인 게, 진짜로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면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예요. 달러 약세, 강세에 무관하게.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여전히 지난 8월달 수출이 지난해 8월달에 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마이너스더라고요. 9점 몇 퍼센트 마이너스인데, 이게 그렇게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신흥국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신흥국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올해 가을 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 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달러 약세라고 해서 신흥국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금리,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유럽이 저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유럽의 통화가 계속 강세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돈의 양으로 봐야 돼요. 돈의 양으로. 유럽은 돈을 푸는 게 굉장히 힘들게 돼 있고, 미국은 연준이 돈을 마구 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 가치가 미국 달러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선진국 통화에서는, 환율에서는 돈의 양, 금리, 통화 정책 방향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지, GDP 성장률이 어디가 높다, 경제가 여기가 좋아지고 미국이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달러 약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반대로 신흥국에서는 돈의 양, 금리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 이런 걸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